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브로드컴. 브로드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브로드컴. 얘기했잖아. 했지. 내가 했잖아. 네. 브로드컴 갔죠? 갔죠. 네. 24% 올랐는데 24 올랐. 그러니까 하루 24% 오른 것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보시면 네. 이게 100%가 넘게 올랐어요. 이 큰 회사가. 그래가지고 무려 TSMC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1조. 네, 1조 달러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로드컴이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원으로 따지면 1,400조. 1,400조 원. 와. 삼성전자의 4배. 와, 브로드컴. 와, 여긴 진짜 소리 없이 이렇게 오르네. 소리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 와, 나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워낙 그 테크 중심의 회사이다 보니까 네. 뭔 일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게 그 I/O 네트워크 통신. 네. 그 굉장히 잘하는데 거기는 안 판다. 네. 근데 브로드컴은 딴 데 판다. 유일하게 파는 회사다. 그래가지고 뭐 TPU라든지 대부분 NPU 회사들이 브로드컴 걸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뭐 올해 초부터 계속 드렸던 네.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데 저는 거봐라 내가 그 말 했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엔비디아가 아닌 쪽 진영에서 필요한 기술들이거든요. 네. 왜냐면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꼭 브로드컴 자체를 주목한다라기보다 반 엔비디아 진영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직접 AI 반도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AI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이 브로드컴의 IP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결과물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 대항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게 브로드컴이 아니고 네.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어떤 회사가 있는 거고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브로드컴의 IP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외에 그럼 반대 진영에서 누가 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목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마벨이나 브로드컴이나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칩 만드는 회사들인데 결국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통신인 거지 실질적인 연산기를 누가 만드는지는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AMD 뭐 인텔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뭔가의 변화가 있다면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은 이제 플러스 알파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은 다우존스는 0.2% 하락했고 나스닥은 0.12%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크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지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엔비디아가 좀 빠졌어요. AMD도 빠지고 네. 뭐 그렇게 좀 빠져서 좀 상대적으로 근데 테슬라가 요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4% 이상 이번에 또 올랐어. 올랐고요. 예,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또 이제 트럼프의 황태자로서 뭔가 관심을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이버 캡인가 그거. 예, 예.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식을 그 이주호 기자가 왕창 팔고 나니까 그대로 더블 갔죠. 아, 그래요. 제가 160에 샀거든요. 뭐를? 테슬라를. 근데 집 산다고. 얼마에 집 사야 팔았어요? 된다고. 한 200 얼마? 그 익절이네. 지금 지금 430달러요. 아이, 익절이면 됐어. 난 그런 건 별로 안 아쉬워요. 아 그래요? 예. 이럴 때가 더 속타는데? 이걸 못 먹었어요. 이러면서. 400. 600 갈 것 같으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지금요? 예. 지금은 무섭지 않나요? 600 가는 건데 사야지. 떨어졌다 갈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예, 하나 일단은 가보죠. 그 탄핵소추 지난 주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지난 주말에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수습하는 과정과 그 우리가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가
가 중요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는 외신 쪽에서 우리나라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가디언의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확정한 방법. 이 제목입니까?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확정한 방법이라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디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 전의 문제를 떠나서 가장 최근 문제로 봤을 때 그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계엄 이후에 그 여당에서 품위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행위로 정당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도 중요한 이벤트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에 가디언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 대통령이 그 거기서 한번 대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라죠? 담화문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건 합법적 통치행위였다. 뭐 부정선거를 뭐 잡아내기 위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가디언은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여당 쪽에서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은 네. 여당에서 이걸 다 반대를 하게 되면은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담화문 발표 때문에 이게 그 지지율이 11%대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도 등을 돌리고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 결국 탄핵소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다라고 네. 이제 가디언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결국은 자신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계엄 도박이 결국에 이제 야당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스모킹 건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그걸 공격했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네. 그럼 진짜 결정적인 탄핵의 사유를 누가 제공했는가? 윤 대통령이 제공했다. 이게 이제 가디언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임기 초기부터 좀 권위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좀 가디언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재앙적 오판,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재앙적 오판이라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누적되어 왔던 문제의 정점이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신들이 볼 때 지금 현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네. 그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윤 대통령이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좀 국내 언론하고는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윤 대통령이 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직무정지가 됐을 때 그 대통령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체포라든지 그 압수수색을 갔을 때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이 충돌하는 무력 충돌을 하는 정도? 네. 그 정도 말고는 특별히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조금 주목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파이낸셜 타임즈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을 좀 해소를 하는 과정은 권한대행 체제하고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들이 여기서 좀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탄핵 때를 살펴보면은 탄핵
논란이 있을 때 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총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국무총리를 했던 그 고건 씨나 뭐 황교안 네. 씨가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꽤 네. 높게 가져갔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직무를 대행하면서 그런 혼란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네. 그런 데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그 당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때 여기에서 좀 이거를 동의를 했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네. 공범의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국무총리 다음에 권한대행은 또 경제부총리거든요. 네. 근데 경제부총리도 그날 그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뉴욕타임즈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뉴욕타임즈가 좀 기분 나쁘게 네. 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예. 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한덕수 총리는 원래 그만하려 그랬잖아요. 네. 그만하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의 표명도 이미 한 상태였고 그 다음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국무총리는 야당의 인사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땅한 인물도 못 찾고 해서 약간 다들 아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었잖아요. 한덕수 총리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좀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네. 그 인사 절차를 좀 못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권한대행이 돼 버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 중량감이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BC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개헌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근데 외신들도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이번 탄핵 사태로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요 문제 이 얘기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 후반 민주화할 때 5년 단임제로 제한이 되고 단원제 의회의 견제를 받는 방식으로 했던 이유가 그 역사적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을 그 연임이나 중임을 시키지 않겠다. 네. 라고 해서 단임으로 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임기가 딱 5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한 4년 5년쯤 되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적인 책임을 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임이나 연임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개헌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권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고 네. 항상 이 계엄 얘기는 대통령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 나오는 카드였습니다.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을 때 계엄 카드를 꺼냈었고 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대연정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진보 보수라든지 여야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저는 왜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코노미스트가 좀 지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외신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지금은 환율이 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대응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엄 사태에서는 좀 자유로운 네. 인물이다 보니까 이슈가 환율이고 또 계엄 사태의 책임이 없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좀 더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이후 금융 경제 영향 평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별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은 좀 권위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추세를 보시면은 이게 2004년과 2016년의 코스피 추세를 봤을 때 이게 2016년도 거는 뭐 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기각하고 인용하고 이런 데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들 인식하시는 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뿐이지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헌재가 뭐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하면은 뭐 기각이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인용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정치적 이벤트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다들 생각하기에 그날 당일에는 그 이벤트에 영향을 받지만 네. 대부분 또 이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가니까 코스피는 뭐 기각하고 빠지고 인용하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기각이냐 인용이냐라기보다는 둘 다 절상 쪽의 추세를 좀 보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좀 절하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더더욱 경제 성장률은 헌재가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했을 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한 거는 과거 탄핵 이슈 모두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다. 네. 하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탄핵이 그 의결이 됐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지막 멘트가 제일 많이 좀 회자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취소하셨던 송년회 다시 잡아라. 네.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니까 많이 좀 써주셔야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그 급격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이라도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좀 민생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던 거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를 저도 이제 경제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많이 벌고 많이 쓰면 네.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로 안 벌고 안 쓰면 경제가 둔화가 돼요. 네. 근데 안 좋을 때 흥청망청 쓰면은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다들 재무 안정성을 높게 추구를 하다 보면 경기가 또 둔화가 되고 네. 경기가 둔화가 되는 부분에 때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좀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경제가 둔화되는 부분을 좀 걱정하는 이유가 경제가 둔화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아유 나 이제 아껴 써야지 하다 보면은 제일 약한 고리부터 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무너지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들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시라고 얘기하기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고 좀 여유가 있다라는 네. 분은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식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정프로님.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안 했나? 아니 근데 실제로 실제로 엄청 죽었어요. 연말 회식 뭐 연말 송년 이거 특히 기업 쪽에서 뭐 팀 단위 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취소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냐에 대한 그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네. 아 공무원분들 그렇죠. 공무원들은 뭐 네. 지금 이 시국에 니네 뭐 술 먹냐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엄청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핑계 삼은 건 아닌가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정프로님 좀 밥 좀 사달라 그러려 그랬더니 그냥 철벽 치시는 거야. 네, 여튼 뭐 기업 내수 특히 이제 요즘 뭐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야. 뭐 이미 저희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네.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에 이런 것까지 터지니까 이제 더 힘들었고 제발 이제 그거 정도는 좀 살려달라 이제 이런 아마 외침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하자고 한다고 되는 건가? 하자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뭐 받기 많이 때문에 받겠죠. 네. 특히 내수 시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한국은행의 분석은 아니고 제가 따로 이제 취재원들하고 같이 얘기해봤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환율은 좀 위로 가다가 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제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탄핵 이슈가 딱 터지자마자 봤을 때 그 이른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위로 많이 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탄핵 때하고 비교해봤을 때 덜 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채하고 회사채의 금리 차 이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금리가 튀진 않았는데 회사채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쪽 기업 사이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장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일단 OECD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우리의 성장률을 낮추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2.2%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거의 1%대 성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KDI가 2%, ADB 2%, 한국은행 1.9%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1% 성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망해서 1.9야. 라고 생각할 정도 상황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그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기업들의 실적이 뭐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내년에 조금 둔화가 되면은 올해에 비해서 안 좋은 거는 어쩌면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 정도가 된 게 뭐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폭망을 해서 1%가 나온다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내년도 원래 이때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한참 발표해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국회 쪽에서 좀 민생 법안들 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 한번 잠깐 보시죠.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거, 첨단 산업 전력 공급 지원하는 거 이런 거 그리드 같은 거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지으려면. 그래서 국회에서도 빨리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뭐 방사능 폐기물 처분 시설 이것도 참 다른 나라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사능 폐기물 공장 거의 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있고 그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은 원래 매번 하는 겁니다. 법은 국회가 하는 거고 거기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되니까 법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 뒤에서 거래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드릴게요. 이런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게 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딱 기다 아니다를 결정을 해버리면은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국회를 설득을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국회에 가서 뭔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지금이라도 가서 그동안 묵혀놨던 협상거리들이 있다면 국회에다가 설득하고 변경하고 개정하고 하면서라도 좀 우리나라가 좀 정책적으로 한 발씩 나가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 얼른 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롯데그룹이 그때 롯데월드타워 담보 내놨던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은행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디폴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2조 한 5천억 정도가 신용보강이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이제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강이라는 게 뭐 담보 더 잡아준다는 거예요? 은행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은행이 갚아준다? 예. 왜?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갚아준다는 게 그냥 갚아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담보 잡고 수수료 받고. 담보 잡고 수수료 은행이 받고. 대신 좀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니요 주는 건 아니고요. 회사채가 지금 이렇게 회사채가 만기 때까지 못 갚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못 갚으면 은행이 다 갚아줄게라는 계약을 약속해주는 롯데하고 하는 거죠. 그럼 회사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문제가 됐던 디폴트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이냐, 이런 걸 협상을 하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회사채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긴 하죠. 네. 대신 롯데타워에 대한 담보를 갖고 있는 거고 안 망하게 되면은 신용보강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번에 그 4대 은행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2조 5천억이면 규모가 꽤 크니까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이걸로 좀 어느 정도 뭐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냐 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회사채 메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태스크포스에서 연중에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기 전에 그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제 고부가 스페셜티로 넘어갈 때 연구개발 지원하는 거하고 회사들 M&A 하는 거에서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페셜티는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뭐 말만 나오면 뭐 고부가 제품 만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고부가 제품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기초유분 시장은 엄청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부가 시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걸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부가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롯데케미칼에 이번에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영준 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첨단 소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티로 간다는 건 맞는데 이 전에 사장님이 올해 3월에 임명이 됐어요. 1년 못 채운 거네요? 1년을 못 채운 거죠. 이게 지금 석유화학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사장 바꾸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기업들 인수합병도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되는 잘 안 되는 이유는 서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정부가 주도해서 메가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메가딜을 주도할 만한 그런 여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문제는 좀 해소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석유화학에 뭐 지원책 같은 게 좀 나올 걸로 뭐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한마디만. 이 석유화학 회사들 뭐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석유화학 회사들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알만한 사람들 다 알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부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정기요금 깎아달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손 쓸 곳이 거기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그 정부에다가는 이제 R&D 자금 지원해달라는 게 인건비 내달라는 거잖아요. 인건비 내달라, 전기요금 깎아달라. 이걸로 뭐 단기적으로야 좀 수익성에 영향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상황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학에 앞으로 길이 보이나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기업들이 열심히 또 할 길을 찾아 나가리라 생각해보면서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